자, 그럼 의학을 볼게요. 의학은 이제 고려후기 때와 연결돼서 이제 그 당시 항약과 항약용이 등장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이 항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학 약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처방하는 그런 것들 이제 항약인데 그 세종시대 때도 이제 그 고려시대 항약 보급방과 연결돼서 항약 집성방이 만들어져요. 항약 집성방. 그래서 그 우리나라 고유 우소와 중국 우소를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의방 유치단에서 의학 백과사전 그다음 태산요록에서 산부인과도 있고 그 산부인과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근대 시대 때 여성 사망률의 1위가 뭐냐면 애나타가 죽어요. 애나타가. 그래서 이 산부인과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주 무원록인데 예전에 뭐 얘기했죠. 원나라 때 무원록을 세종 때 그 다시 우리 실정에 와서 고쳤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엔을 붙이고 붙여갖고 만든 것이 신주 무원록이고 후에 이제 또 중수 신주 무원록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관련된 지도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442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한약 직성방과 의방 유치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세종 15년에 이호토, 노중례 등은 왕명을 받아 향약 집성방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의서 10종과 중국 역대 의서를 합하여 모두 160여 종의 의서의 처방을 인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나는 700여 종의 한국산 의약을 소개하고 있다. 또 모든 질병을 내과, 전염병,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서학과, 치과 등 57병문으로 나누어 이에 관한 처방을 풀전과 함께 서술하였다. 이어서 세종은 의학백과사전의 편찬을 명하여 전순의, 유호통 등이 의방 유치 365권을 만들었다. 이 책은 동양의학에 관한 서적과 이론을 집대성한 의서로 향약 집성방과 함께 조선 초기 의서의 2대 기둥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너무나 방대하여 인쇄할 때 어려움이 많았으며 결국 성종 때 을해자로 30부만 간행하였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하고 그 국가 이제 포준달전에 계미자가 주조했고요. 세종 때는 갑인자가 주조했는데 그 아까 읽었던 교과서에서 이제 갑인자하고 계미자가 차이가 있어요. 그 갑인자 같은 경우에는 계미자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이렇게 메꾸죠? 빈틈을 밀랍으로 메꾸죠.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갑인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나무를 이용해서 메꿨다. 이거 외워두세요. 밀랍과 대나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지수는 조지수를 이제 설치해서 이제 서적 인쇄를 했다. 네. 그 관련된 내용이 지도서 441페이지에 있어요. 자, 저 441페이지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려 후기에 발명된 금속활자 인쇄술은 15세기에 이르러 다시 발달하게 되었다. 태종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청동활자의 주조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태종 3년에 주자소를 설치하여 청동활자의 주조와 인쇄를 전담하게 하였다. 주자소의 공장들은 수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수십만 자의 청동활자인 개미자를 만들었다. 이 개미자는 한동안 단절되었던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을 부활시키고 인쇄술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세종 2년에는 경자자를, 세종 16년에는 갑인자를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특히 갑인자는 15세기에 만든 금속 활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개미자로 서적을 인쇄할 때에는 족하는 활자들이 인쇄를 할 때마다 흔들려서 하루에 큰 종이 몇 장밖에 못 찍어냈으나 세종 때에는 청동활자들의 내 귀와 몸통 부분이 꼭 들어맞아 황납을 녹여 부어 고정시키면 활자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므로 하루에 20여 장을 인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능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갑인자의 주조는 인쇄술의 조판 기능을 개량하는 것으로 이어져 종전보다 2배 정도의 인쇄 능률을 올리게 되었다. 갑인자는 그 당시 최고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총동원하여 만든 것으로 활자의 모양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체로 만들었으며 조선 후기까지 여러 차례나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예. 그 다음 농설의 편찬을 보죠. 조선
조선시대 때는 이제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농소를 편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농소 중에 대표적인 게 농사직설이나 금양장록 이런 책들이죠. 그 밑에 농소 정리했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럼 내용을 보면 자 농소지료라는 게 태종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사지병은 이제 원나 중국 하복 지방의 그 농업을 이제 소개한 책인데 그 중에 필요한 부분만 번역을 한 책이었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농사직설을 보죠. 자, 농사직설은 상당히 중요하죠.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2번 정도 문제가 나왔, 3번 나왔나? 네,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농사직설 서문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이게 예전에 기출 예문 나왔는데 박스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박스 표시 좀 써주시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서 명분을 계승하여 정사에 힘써 더욱 백성의 일에 마음을 두셨다. 오방의 풍토가 다르고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있어 고서의 내용과 맞지 않음을 아시고 각도 감사에게 명하여 주와 현의 늙은 농부들이 경험한 바를 모두 들어 올리라 하였다. 중복됨이 없는 간결한 내용을 한 편의 책으로 엮었으니 이름하여 가이라. 네, 가가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 제가 그냥 발췌한 것 같은데 가가 농사직설이죠. 네, 이거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예문을 그냥 빼다가 그냥 제가 편집했는데 이걸 고치는 거 깜빡했어. 네. 자, 하여튼 그 농사직설에서 나오는 주상은 당연히 세종이겠죠.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종전의 중국 농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풍토와 농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드는데 주로 이제 북방 농업보다는 남방 하상도 계통의 농사 경험을 바탕했다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배층들은 하상도 지역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고 저쪽 평안도 한영도 지역의 농민들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하상도하고 북방계 농업 형태가 좀 다르죠. 예, 하상도는 이제 인구와 토지 중에 어느 게 더 많아요? 인구가 많죠. 노동력 많잖아. 그러니까 좁은 땅을 가지고 어떻게든 뭐냐면 그 노동 지압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북방계통은 뭐예요? 인구와 토지 중에 토지가 많죠. 그래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가지고 토지 지압적인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농장 그 경영들 다른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남방계통의 이제 농사 경영을 강조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농사직설의 한계점을 또 낳게 되는데, 자, 하여튼 그 남방 농사 경영을 편찬한 농소고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논밭가리의 요령을 파종법, 11법 농기구를 기술했다. 이게 좀 중요하게 뭐냐면 농가 반농사를 같이 했다는 거야. 그리고 한전농법과 수전농법을 같이 했어요. 똑같이 소개를 해줬다. 자, 그 다음에 종전의 체계도 영향을 받았는데 재민요술과 농상지묘죠. 이것도 잘못했네. 농삽지교가 아니라 농상지교. 이 농상지교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 그 원나라에서 건너온 하복책인데, 하복농법을 소개한 책인데, 재민요술도 이제 그 관련된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1204페이지 근거편 한번 볼까요? 주 463번 한번 보죠. 재민요술 전식권 북괴의 북양태수였던 가사협이 저술하였으며 6세기 전반에 간행하였다. 재민은 서면을 말하며 농업기술의 안내서로 오곡, 야채, 가수, 형목, 상말 정식법, 가축의 서유법, 술 반장의 양조법, 그리고 가공, 판매, 조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참고문헌도 많으며 당시 학생들을 모았다. 조수수로 대표되는 화북의 건조농법을 전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12세기 이후 화중의 벼농사에 관한 책이 나오기까지는 중국의 대표적인 농업기술서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민유술과 농사지변의 중국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농사집설을 만드는데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방금 내용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 형식과 구성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제가 9편이 지금 30분마다 읽는다고 했죠? 예, 9편이 지금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 영향을 안 받았다.
독자적인 농법이었다 이렇게 농사라고 했는데 이때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내용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거지 형식과 구성에서는 참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고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 나왔냐면 아까 읽었던 1204페이지에 줄 464번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 이제 보면 465번이네. 네. 465번에 거기에 녹칠차 지도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세종 12년 1430년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서술한 농사직설이 관찬농서로 편찬되었다. 정초, 견효문 등이 왕명을 저술한 농사직설은 중국의 대표적인 농서인 제민요술가 농상지교죠. 네, 상자. 농상지교 등을 참고하면서도 경험이 많은 농부들의 농사법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만들었다. 이 농서는 벼농사를 비롯한 곡물의 효율적인 제비법을 해설하여 지방관의 권농 지침서로도 활용하게 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점 보면 아까 제가 것처럼 조선전기 유전자는 하상도 농법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종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그럼 크게 도움이 됐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이 농사직설이 새로운 농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다. 종조의 농민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누가 누굴 가르쳐? 농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농민들이 당연히 빡빡 치겠죠. 네. 그래서 이 농사직설은 그 당시에 크게 뭐 유용하게 쓰진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후대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용하죠. 왜냐면 그 당시에 농법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서가 된 거죠. 의도하지 않게.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들. 자, 어디 피냐면, 거기 104페이지 또 보세요. 104페이지. 5번하고 3번, 3번, 5번이네요. 자, 이거 07년 공사 기출문제 내용인데 여기부터. 자, 보기 문헌 중에 사업적 농법을 중요시 여긴 것을 이건 좀 뒤에 있긴 있는 내용인데 일단 농사직설하고 농가직설은 이제 사업적 농법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좀 보수적인 농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학법이나 이런 것들 농농사, 반농사 이런 것들만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강조하고 가농소초하고 우서죠. 그래서 농사직설과 농가직설의 좀 성리학적인 농본주의에 입각해 쓴 책이라면 가농소초와 우서는 좀 조선 후기 때 상업적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쓴 거다. 그래서 가농소초 누가 지었죠? 박지원. 그 다음에 우선은 유승원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4번. 자, 다음 글을 읽고 기획의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삽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10자에다 쓰고, 농법을 피하도록 한 이유를 20자로 쓰시오. 그래서 조선시대 들어오자 중국의 농서를 참고로 하면서 우리나라 농업기술 체계화된 동서를 만들려고 움직임이 일어났다. 자,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우리의 독자적인 체계적인 농서가 출현했는데 이 책은 15세기 때, 자, 이 책은 뭘까요? 농사직설이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삽종법이 있는데 이 삽종법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와 관련되냐면 이항법, 모내기항. 그래갖고 이항법이죠. 모를 길러서 심는 방법이죠. 예. 그 다음에 농가에 매우 위험한 재배법 피하도록 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수익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삽종법은 널리 일반화되지 못했고 일반화된 건 조선 후기 때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적혀있죠. 거기에 이제 수경법이니 건경법이니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앞부분에 수경법은 수경집화, 그 다음에 건경은 한전집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그 당시 농사직설에 소속되어 있는 농사경제법에 대해서 그 다음 문제 풀어보고 이제 얘기할게요. 또 비트 있네. 자,
밑줄 책 한 편의 책에 대해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 고른 것은 자 아까 이제 읽은 것처럼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네, 동사직사의 서적 서문과 관련된 거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기읍 우리나라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과 잉여 축산과 양적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이건 임원경제지 조선 후기 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중국의 재민 요소들을 첨부하여 편찬했다. 맞죠? 요거 어디 나온 거예요? 실제에서 그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읍과 디귿이고 중국의 강남 지방에 발전한 쌀농사를 중심으로 농법을 소개했다. 맞긴 했는데 왜 틀렸냐? 여기에는 이제 그 강남 지방에 발전한 쌀농사 중심이죠. 중심이 틀린 거지. 쌀농사 반농사를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획하고 디귿 답이 2번인데 주관식은 글 한자 한자를 잘 읽어봐야 돼. 괜히 말장난에 걸려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갖고 요번에 제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냈는데 애들이 100점 나오면 좀 그러니까 말장난을 좀 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헤어나지 못해갖고 1등급이 2등급 떨어진 애들 그런 애들이 있긴 있는데 어쩔 수 없어. 떨어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직사에 수업된 그 여러 이제 그 당시 조선전기 때 이제 그 농사법을 이제 보죠. 저도 이제 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농농사, 반농사, 농사를 지어본 적 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떠들 테니까 듣다 보면 아 이거 틀렸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수사미가 많아. 수사미. 이 수사미는 수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전직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가다 놓고 이양이 아니라 뭐야? 물을 뿌리는 거죠. 예, 이런 게 수전직파인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변 수사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늑포수 수사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언제 뿌리냐? 그래서 그 겨울 때 뿌리면 겨울 때 그 뿌렸다가 이제 봄에 거두면 올봄 수사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늦봄 수사미는 정원에 뿌려서 가을 때 거두면 늦봄 수사미가 된다. 뭐 이렇게 설명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검사미가 있어요. 검사미는 뭐냐면 한전농법에 주로 사용하는 건데 한전직파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전기 때는 오히려 이 건사미가 일반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수전농법이 주로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전기 때는 한전농법이 주요 농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의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학자들 특히 신특강을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이항법조차도 조선후기 때 일반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 하여튼 있는데 자, 봄 가뭄에 논에 물이 없어 수삼일 했을 경우에 벼씨를 마른 논에 씌워 키웠다가 모를 선정하면 물을 키우는 방법인데 자, 우리 풍토에 개발한 독특한 농법이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은 또 있냐면 이 건삼이하고 이항법이 결합된 게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특강에서는 건항법이라고 하죠. 건항법. 이거는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한전농법인데 일단은 모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벽을 키웠다가 이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냐면 심는 방법이 건항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독자적인 어떤 농법이죠. 자, 그 다음에 모내기법인데 이 모내기법은 섭정법이라고 하죠. 이양법이라고 하고 이거 어디로 건너온 거예요? 중국 강남 지역에서 건너온 거고 경상도, 강원도 일부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모판을 따로 만들어 벽지를 뿌리고 노가 한 주 이상 자라면 다시 논에 심어서 경작하는 방식인데 가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가 적기 때문에 그 조선전기 때는 수의시설 부족으로 전부 권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일반화됐냐면 조선 후기 때 그 같은 이제 수의시설들이 많아가지고 했다. 그리고 이런 이하고 너를 보호시키려고 했던 주체들은 누굴까요? 지방 사림들이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영향을 확대시키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반론사 경작법 해가지고 뭐 금경이니 간종이니 뭐 그런 게 또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저기 시골에 가서 농사 질 필요 없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병서 편찬과 무기 제조를 보죠. 자, 이거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세종시대 때 총독 등록이라는 책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총독 등록에는
그 당시 화약무기 제작 사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전쟁사를 정리한 동북 병감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훈련 지치는 병장 도설, 그 다음에 그 태조 때 그 진도를 만들었다. 진도는 누가 만들었죠? 정도전이 만들었죠. 진법 훈련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그 당 시위군들을 끌어들여서 뭐냐면 12군으로 12사로 통합하려고 했던,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하양무기는 최선이 이제 하겠다는데, 최선은 누구의 아들이죠? 그 유명한 최보선의 아들로죠. 그래갖고 있고,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것이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그 영화로 했던 신기전 하차를 만들었죠. 하차는 어느 날 다연장 목격포야.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이걸 이제 왜 만들었냐, 세종시대 때. 이건 그 당시에는 뭐 외골 침태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북방민족으로 싸웠기 때문에 여신족으로 독대했어요. 여신족으로 독대할 때 이제 하차나 이제 화약무기를 사용하면 그걸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사용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면 화약무기는 여신족들이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거 막 빗발치고 막 화약무기 빵 터지면 어떻게 해? 뭉쳐도 되잖아요. 그걸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하차 신기전은 이게 그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 보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독자로 만들었다 뭐 그렇게 개 구라를 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 원나라 때부터 있었던 무기야. 이거는 중국에 건너온 거예요. 우리가 개량한 거지. 자, 이거는 예전에 나중에 임진왜란 때 행유산성에서 큰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병선을 제조했는데 기존 기본 태종 때 거북선을 제작했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때 만든 거북선은 그 임진왜란 때 만든 거북선은 좀 달라요. 임진왜란 때 거북선 예전에 말해서 판옥선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걷어내서 그 위에서 그 철갑을 씌운 거 아니에요? 근데 판옥선 자체가 명종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요때 거북선은 아마 다를 거다. 그냥 기록만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북선은 어떤 용도로 쓴다고 했죠? 돌격선. 그래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역할이죠.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 비고도선이 나온 달꽃 날쌘 전선이고, 거기 또 한 가지 적어놓으면 이제 명종 때 만들어진 그 선이 있어. 이게 뭐죠? 판옥선이에요. 판옥선. 임진왜란 때 주력 함선이 판옥선이죠. 네. 그래서 아주 높아가지고 조그만 외구들이 기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판옥선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배를 잘 만들었다고, 고려시 때부터 조선까지. 예. 그래서 이제 평자선 형태였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국편이 작업이 이게 배 제작 기술들이 읽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도 되게 어려운 한자들이 있어. 읽다 보면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한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듣보잡 같은 한자를 꽂아서 그 네이버 오픈을 가지고 다 일일해가지고 찾아보고 있거든요. 한문 공부도 좀 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그 지도서와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지도서 450페이지 펴볼까요? 450페이지가 아니라 442페이지야. 금양장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네. 금양장로는 경기도 시흥지역에서 강의 이제 만든 거예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농가 집성도 이제 신속의 이양법 중심의 수준호법을 소개했는데, 아까 농사직설과 농사직설과 농가집성의 공통점이 뭐죠? 좀 보수적인 거, 성리학적인 거. 그래서 이양법이나 이런 반농사, 농농사 중심으로 이제 저술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농사집설, 금양장로, 그 다음에 하양무기 계약. 농사집설 보면 아까 지금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고요. 한번 읽어보죠. 세종 12년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저술한 농사직설이 간판 농서로 편찬되었다. 정초, 변효문 등의 왕명으로 저술한 농사직설은 중국의 대표적 농서인 제민요술가 농상지표 등을 참고하면서도 경험이 많은 농부들의 농사법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만들었다. 이 농서는 벼농사를 비롯한 곡물류의 효율적인 재배법을 해설하여 지방 간의 검증 지침서로도 활용하게 하였다. 또 농사직설은 논밭가리의 요령과 파종법, 시리법, 농기구 등도 서술하여 농업 기술의 향상과 보급에 이바지하였다. 청종 때 강림행은 금양, 경기도, 시흥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방의 농사법을 금양 잠록으로 편찬하였다. 이 책은 뒤에 농사직설과 함께 한 책으로 반영되어 조선 전기의 대표적 농서로 활용되었다. 네, 그 다음 하양무기 계양목은요? 고려 말에는 최보선이 화양무기를 제조하였고
그의 아들 최해산의 활약으로 그 개발이 계속되었다. 최해산은 태종 때 특채되어 화약무기의 제조를 담당하였다. 이후 세종 때 우수한 화약무기가 많이 제조되었고 이는 세종 30년에 총통 등록의 편찬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책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성종 때 편찬한 병기 도설에 조선 초기에 만든 화약무기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시기에 만든 총포로는 총통완부, 장군화통, 1총통, 2총통 등이 있으며 로켓 병기인 신기전으로는 대신기전, 산화신기전, 중신기전, 소신기전 등이 있었다. 대신기전은 주로 압록강 하구의 우주성에서 압록강 건너에 있는 오랑캐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발화통까지 포함한 전체 길이가 약 5.6m나 되는 대형 로켓이었다. 이 밖에도 문종이 손수 창안하여 개발한 문종화차가 700여 대나 제작되었다. 이 화차는 두 바퀴가 달린 수레 위에 총통기나 신기전기 등을 설치하여 총통과 신기전을 발사할 수 있었다. 신기전을 이용할 경우에는 중소신기전 100발을 꽂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다. 네. 자, 그럼 조선시대 해야 볼게요. 근데 이 조선시대 해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조선시대 예술 부분하고 조선시 문학 부분 가감 뺐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교과서에서 뭐 눈은 좀 약간 발라두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교과서 읽고 그걸로 대체할게요. 자, 조선시대 예술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금성 교과서 16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예술인데 이제 그 조선 전기 때 예술은 왕실과 사들의 유교적 문화의식과 연결돼서 이제 고조실의 다른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건축 부분에서 보면 화려한 모습보다는 겸손함을 추구했다. 그래갖고 창덕궁이나 창경궁이나 그 보면 그 중국의 궁궐에 비하면 상당히 비천하죠. 네, 좀 이렇게 낮고 일본과 비교해도 딱 나와.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화려한 궁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성들 그런 궁전 만들면 뭐야? 동원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예민정신,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반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간인과 평민들 집에 따라서 일정한 차등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건축물 중에 이제 보면 숭례문, 개성의 남대문, 합천회인사 등등등 있는데 그 요것이 예전에 이제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임용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조선 전기 때는 궁청이나 간청이나 분천사기, 백자 등을 널리 이용했다. 거기 분천사기 보이죠? 예. 그래서 이 분천사기 같은 유학을 받은 그 도자기인데 무늬는 주로 목락, 연꽃, 물고기 등인데 이 분천사기가 16세기 때 뭘로 바뀌냐? 백자로 이제 돼요. 백자로 바뀐 이유가 이제 이 분천사기에 사용했던 안료가 있어요. 근데 이 안료 수입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백자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백자는 깨끗하죠. 색이 하얀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해, 고귀해. 그래서 우리가 단색인데 단색이 유치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상품을 만들 때 막 화려하고 꽃무늬 있고 이렇게 만드는데 최근에 추세가 뭐야? 아이폰이나 삼성이 만든 핸드폰도 보면 단색 계열이잖아. 그래서 단수함 속에서 뭔가 집약적인 아름다움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백자를 소비하고 했던 계층은 어떤 계층들이죠? 양반들이죠. 예, 이런 것들 연결시킨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품 같은 게 좀 있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음악인데 음악은 국가의 각종 의대에 사용했고 특히 세종 때 되게 발달됐어. 그래서 이제 박영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악기가 새로 만들거나 개량을 만들고 특히 이제 세종시대 때 아악이 정비됐죠. 그래서 아악이 정비돼서 항졸 이게 이름을 까먹었네. 아악이 정비되면서 정강보나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졌고 한학인데 하여튼 그런 궁중 제약 같은 것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성종 때는 아악 개봉 같은 걸 편찬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정도만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성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학 부분을 볼게요. 천재교육. 예술이 거의 안 나오는데 문학이 나오겠어요? 네. 근데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걸로 이제 할게요.
자, 이거 문학의 발달 보면 이제 그 조선전기 때 문학을 이끌었던 지배층은 당연히 양반 사대부리죠. 그래서 양반 사대부리 어떤 간념들이 문학과 뭐 예술에 등용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름 정도만 기억할 게 뭐냐면 성종 때 서거정이 만든 유명한 책이 있어. 동문선이죠. 동문선은 그 문선이라는 책이 있죠. 그 중국의 그 문선 동쪽에서 만든 책이 동문선, 조선을 만든 그 조선의 문선이라는 그 동문선인데 동문선은 간찬 문집이에요.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풍수를 피원잡기, 뭐 용제총학, 금오신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정치가 정치가로서 유명하지만 또 이상은 그 뭐냐면 가사문학의 대가로 유명하죠. 간동불교고 이런 것도 이제 지었다. 그래서 요런데 한번 읽어볼고 그냥 넘어갈게요. 문학의 발달. 문학의 발달, 조선 전기의 문학을 이끌고 문학과 예술을 향유한 계층은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였다. 때문에 이 시기 문학과 예술에는 양반들의 취향과 관념이 잘 반영되어 있다. 양반들은 주로 한문학을 즐겼는데 조선 초기에는 중국의 작품뿐 아니라 우리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했다. 성종 때에는 서거정 등이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뛰어난 시와 산문을 모아 동문선을 펴내었다. 고려 말부터 유행한 소라 문학도 조선시대에 계속되었다. 서거정의 국권과 관료들의 언행이나 민간 풍속을 모아 펴낸 파란각기, 상현이 민속이나 문학에 대한 글을 모아 펴낸 용제총화 등이 있다. 조선 전기에는 소설문학도 출연하였는데 김치습은 유교의 바탕을 두면서도 불교와 도교적인 사상이 담긴 한문소설인 금오신학을 지었다. 우리말 가사와 가락을 실어 즐기는 시조는 고려 말부터 등장하여 조선 전기에 더욱 확산되었다. 조선 건국에 참여하였던 사대부들은 새 왕조에 대한 기대와 군신 사이의 의리를 담은 작품을 많이 지었던 반면에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대부들은 고려 왕조를 회고하는 시조를 남기도 하였다. 한글 상제 이후에는 감정이나 표현을 자세하게 담을 수 있는 가사문학이 등장하여 정철의 감동별곡 등 많은 작품이 지어졌다. 한편 성리학에 철저하였던 사림 세력이 사회를 주도하면서부터는 문학적 표현보다는 정신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는 한문학뿐 아니라 시조나 가사 같은 한글 문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 자, 그러면 조선시대 해학을 들어가죠. 이 조선시대 해학을 제가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조선 전후를 이렇게 묶었던 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서 객관식 기출문제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선 전기하고 조선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이제 시대 구분 없이 하나 묶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 조선시대 때 해화사를 이제 볼게요. 크게 이제 15세기, 16세기, 17, 18, 19세기 이렇게 4시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 보면 자, 여기 15세기를 보면 크게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주체가 2개 있어. 해양의 주체가. 하나는 도화서에서 속한 하원들이 그 전문 뭐냐면 그림이 있어요. 이걸 하원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양반 사대부들이 자신의 뜻을 이제 그림에 반영하기 위한 문인이 나와 있어. 이 2가지 불과했는데 일단 15세기 하원화에서 유명했던 것은 몽유도원도죠. 이 몽유도원도는 안견이 그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안견하고 친했던 사람이 안평대군이죠. 그래서 안평대군의 꿈속에 있던 내용을 그렸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신선이 거주하고 있는 이상세계를 표현했다. 그리고 구도가 웅장하고 필치가 씩씩한 풍경의 이를 보고 압도했다.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해서 그 밑에 몽유도원도가 있죠. 그림 한번 감상해 보시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나왔던 그 기출 예문들 보면 되게 그 그림들이 나와요. 네, 그림이 나오고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최경은 듣보잡이가 건너뛰고 자, 문인화를 보죠. 문인화들은 아까 얘기했죠. 주체가 누구였죠? 전문적인 하원들이 아니라 선비들이 그림이에요.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좀 기 떨어질 수 있지만 양반들의 어떤 관념사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책이 난다. 그림이 고상간수도야. 강인하님
그래서 그 고산 간수들 보면 누워 있는지 뭐 자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선비가 수면을 받아보면서 뭔가 마음을 비우는 상태에서 무념무상을 잠겨 있는 그걸 모사를 냈죠. 예. 그래서 어떤 시적 정서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산 간수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강희맹이 독조도다 해갖고 소나무, 대나무, 산수화 이런 것들 배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특징은 되게 고상한 생활 철학이 이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중국에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궁중학파였던 북송하원의 원체학풍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보고 이걸 또 그 선택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일본의 무르마치마쿠의 미술에 영향을 줬다는데 세종 때 일본에 건너간 이제 세종이 일본에 건너갔던 이승훈과 문충이라는 사람이 일본 미술에 큰 영향을 줬다. 근데 일본 학풍에 영향을 준 거는 15세기뿐만 아니라 예전에 기초에 나왔지만 몇 세기 때도 17세기 때도 영향을 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6세기에 넘어가죠. 16세기는 상당히 다양한 특징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자연수의 선정적인 아름다움과 개성의 학풍, 강한 필지의 산수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군자들을 많이 그렸는데 사군자를 왜 많이 그렸냐면 그 당시 이 사군자를 그리면서 선비의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학풍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명예 뭐 절파학파를 수용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원화를 보죠. 하원화는 이상제가 그린 송화보울도가 있어. 이 이상제 노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비 출신의 그 하원인데 이 사람은 바이틈의 뿌리를 받고 모진 그 비방을 이겨내고 있는 늘 소나무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송화보울도는 약간 이제 창의력이 없는 게 뭐냐면 외국 걸 뺏긴 거야. 그래서 그 남송화풍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렸던 것을 기계적으로 모살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림 속에 뭐가 없는 거야? 생각이 없고 사상이 없는 거야. 예. 근데 이것도 좀 약간 누구 중심이에요, 이것도. 양반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 왜냐면 이상제가 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미를 안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속에 그림 속에 뭐 사상이 있고 그거 있는지 뭘 어떻게 알아? 그림 보고. 다 주관적 평가지. 그 다음에 문인화인데, 문인화는 이제 그 이하미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심사임당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 그래서 춤춤도 같은 것도 그리고 풀과 벌레는 소박하게 그렸다. 그래서 그게 진짜처럼 보여가지고 막 그 닭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들어가죠. 자, 17세기 때는 이제 그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제 남종화가 전제되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것이 김명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김명국이 통신회사를 갔다가 일본 하단에 영향을 줬다. 달마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보면 이제 진경산수화가 발달되죠. 그래서 이제 진경산수화는 회화의 토착화, 조선 중화주의. 근데 예전에는 산수화주일 때 우리나라 풍경을 그린 게 아니라 어디 풍경을 그렸죠? 중국의 풍경을 그렸어. 그것도 상상 속에서 그린 건데. 그래서 이건 이제 뭐의 반영이라고 이제 보냐면 조선 중화주의. 보통 이제 동국 진체라고 해갖고 서예가 그 당시 유행했거든요. 동국 진체, 조선 그 다음에 진경산수화, 그 다음에 역사의식으로 뭐가 있죠? 사만정통론. 사만정통론, 진경산수화, 동국 진체는 뭐의 반영이다? 조선 중화주의의 반영이다. 외워두세요. 네. 조선 중화주의라는 건 뭐예요? 명청 교체기 때 이제 명나라의 중화의 정통이 어디로 건너왔다? 청강 오왕기니까 우리한테 건너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문화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것이 이제 진경산수화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경산수화의 개척자가 누구냐? 정선이죠. 그래서 정선의 대표적인 이제 그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황제색도와 금강정도야. 이황제색도는 이황상을 이제 바탕으로 그렸다는데 자기가 현장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렸고 금강정도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있지만 그 이황제색도와 금강정도는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사진한테 그림이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림 정도 한번 검색해서 봐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김홍도의 영향을 줬고 김홍도는 진경산수의 완성자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중국 학법의 특징이 어떤 특징적인 기법은 선모로서의 바위를 그리고요. 북방계통의 이제 그 특징이 있고 문모로서 뭐 토사를 표현했다. 남방 그 학풍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 그림을 전공하지 못해서 일단은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의계와 국방지도 제작에 하원들이 우리나라 사술 개성있는 학풍을 발전시켰고 이게 정선이 아니라 이게 표시가 잘못됐네. 이게 기읍과 니은이 이제 그 정선과 관련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진경산수와 관련된 정선과 김홍도 가정에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기읍과 니은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선 후기 때 같은 경우에 국방 지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뭐죠?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성 있는 학풍을 발달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경산수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 아까 그 정선뿐만 아니라 또 심사정, 김홍도, 김홍도도 그 진경산수와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보고 그린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있고 특히 김홍도는 되게 유명하죠. 뭘로 유명할까? 이 사람은 하원 출신으로서 도화선 출신으로서 정조와 관련돼 있죠. 예. 그래갖고 정조의 그 하성행차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종과 정조의 어진을 그렸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정조가 죽자 김홍도도 몰락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김홍도 말년에 보면 별로 좋게 안 살다가 그냥 갔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풍속화가 유행되는데 종영석, 김홍도 그림 같은 경우는 정조한테 갇혀갖고 일종의 국정 자료로 사용했다고 하죠. 김득식, 신효복. 이 신효복은 오늘날만은 포도를 자주 그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자들 자주 그리는데 예전에 이제 여자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여자의 정절의 모습.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옷을 다 입고 아주 소박하고 그다음 상강 오륜을 딱 지키는 그런 여자들을 그렸거든요. 근데 신효복이 모사한 여자는 그 모습이 아니죠. 여자상은 어떤 거죠? 여자도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많이 그렸어. 그러니까 그 당시 포르노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추나라고 해요. 추나.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나 그 일본이나 중국에 추나들이 있거든요. 오늘날만은. 그래서 저도 추나를 봤는데 신혜복이 추나라고 하는데 지금 볼 땐 건전하거든.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그 야동과 비교하면 상당히 건전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흥분했을까? 근데 야동을 계속 보면 이제 지겹잖아. 근데 그 당시에 조금만 자극이 나도 뭐예요? 흥분이 돼. 그래서 요 정도의 그 자극적인 부분도 추나로 이렇게 범죄를 이렇게 했다. 근데 그 당시에 신혜복이 인정 못 받았어.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일제시대 때부터 인정받기 시작하죠. 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인정받으면서 이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도 몰라요. 지금 막 야설이니 뭐 이렇게 했던 그림도 나중에 천년 후에는 뭐 어떻게 해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자, 그 다음에 강세현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강세현의 그림도 자주 나와요. 제가 지금 그 책이 다 집어넣기 못해서 손질 못했는데 영통돌 입구도라고 있어요. 영통골 입구도. 영통에 그 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도를 그린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명암법하고 원근법을 동양하게 도입했어. 사용법인 명암법 있죠. 명암법이나 원근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럼 19세기 들어가죠. 19세기 학풍은 18세기가 좀 달라요. 이 19세기 학풍은 좀 뭐냐면 그 시사적인 어떤 진경산수적인 학풍이 쇠퇴하고 저도 양반의 도시 번영이나 서울의 도시 번영이나 양반의 기족적인 지향들, 서울 양반들. 특히 이제 그 당시 19세기는 무슨 정치기였죠? 세금 정치기였죠. 그래서 경하사족, 경하사족 양반 중에 그 서울에 살고 있는 사족도 있어. 직권 사족들, 거족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도시 생활의 모습들을 그렸다.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진경적인 거보다는 좀 약간 간념적인, 이념적이고 복구적인 것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복구적인 학풍들이 등장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이 나와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김정이죠.
김정희는 난초를 그렸다고 하는데 원래 난초는 그린 게 아니라 쳐요. 이렇게. 근데 이 난초를 치면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것 같지만 이게 마음의 수양이 잘 돼야지만 난초를 잘 친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있고 난초를 잘 그렸던 사람이 이제 또 누구냐면 대원군도 난초를 잘 그렸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TV에 봤더니 대원군 심리 상태를 이제 난초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세안도야. 그게 보이죠? 네. 이 세안도인데 이 세안도는 이제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 갔을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 유배 갔을 때 이제 그렸는데 그 당시 공자인가요? 그런 말이었죠. 추운 겨울에 지나봐야지만 소나무와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소나무가 시들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안고 늘 푸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나무가 늘 푸르다는 거. 왜냐면 여름이나 이런 봄에는 모든 나무가 뭐야? 푸르죠. 근데 겨울 때 꿋꿋하게 푸름을 지키는 그 색깔을 지키는 그 나무가 소나무 측백나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하고 똑같죠. 안정돼 있고 그다음 위기지 완전 평화로울 때 그리고 잘 살 때는 이 사람의 진 면목이 안 보여. 근데 이 사람의 진짜 인간성이 보이는 건 언제 때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보인다는 거지. 이걸 소나무와 측백나무와 비교했고 이거는 그 당시 제주도 유배에 됐던 자기 모습을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세안들을 그리고 나서 자기 아는 사람을 시켜갖고 중국에 보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중국에 사신을 갔을 때 아는 그 유명한 학자들로부터 일종의 격려 댓글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글 올리면 댓글 달잖아. 좋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댓글이 그림보다 더 많아. 그래서 이제 볼만한데, 하여튼 이런 김정희의 이제 세안도가 유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원하로서 김득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순업, 김수철, 이재관 등인데. 그게 좀 눈여겨보는 인물이 장순업이죠. 이 장순업은 예전에 한번 그 영화 소재로 됐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치아손. 그래서 이 사람은 술과 여자가 있어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술과 여자가 없으면 항상 그림 못 그려. 그래서 술 마시고 항상 여자를 끼고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하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도와서 있는 게 한 2달인가 3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데,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면 관련된 그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네, 지도서 443페이지. 거기에 보면 몽유도운도가 있죠? 예, 몽유도운도가 있고, 여기 있는데, 몽유도운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조선전기 화가 안견이 1447년 안평대군의 꿈을 소재로 삼아 그린 산수화로 일본 델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그림에는 안평대군의 발문을 비롯하여 당대 고사들이 쓴 23편의 산문이 곁들여 있다. 이 그림은 이야기의 전개가 왼편 하단부로부터 오른편 상단부로 전개되고 있는데 왼편의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오른편의 환상적인 도원의 세계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실 세계는 그대로 5시 대반이라서요.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문제 풀어보고 그거는 이제 공부 넘어갈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